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는데 오늘은 마치 거짓말인 듯 미세먼지가 싹 가셨습니다. 날씨도 어제보다는 그래도 많이 기온이 올라서 정말로 이맘때에 딱 기분 좋은 가을 날씨를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천 받고 5천 더 쏘줬다. 총 1억 원을 전송해줬다라는 보도를 한 이후에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논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이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혐의가 2개 이상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 판사, 논란의 그때 그 판사가 아닌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국 일가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 심층 깊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이 칼을 다시 갈았습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죠.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보여준 모습은 멀쩡하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논란이 많이 일었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때 그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운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운명 저희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정말로 핫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수를 더 늘리자, 300명에서 330명으로 더 늘리자라는 제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을 30명 더 늘리면 세금이 무려 700억 원이 더 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4년간 700억 원이 더 든다는 건데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한다 해도 의원님 한 분에게 따라붙는 보좌진 급여 등등 의원 한 명당 6억 원이니까 계산만 해봐도 못 잡아도 세금 700억 원이 더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저희 채널A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재산 변동을 조사해봤는데 67명 부동산 증가액이 무려 351억 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평균 5억 2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 증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국회의원 수를 그냥 무작정 더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앞 ATM에서 5천만 원가량을 부인에게 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이 재산 변동액을 뒤져보니까 중앙일보가 예금이 5,361만 원 줄어들었는데 특정 은행의 예금이 5,361만 원 줄어들었다는 기록을 중앙일보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와대 안에는 그 특정 은행의 ATM만 있다는 거예요. ATM도 있다면 이거는 기사가 안 됐겠지만 그 은행 ATM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크게 된 겁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그 은행에서 5천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 은행 ATM 청와대에서 전송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경심 씨가 주식을 산 날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민간인이 못 가는 청와대 내 경비단 ATM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공교롭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종천 의원 나와 계시니까 청와대 안에 그 ATM, 그 은행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은 못 가는 건지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전송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더 굳어지는 대목입니다.
WFM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한 정경심 씨. 그것도 시세보다 2억 넘게 싸게 구입을 했고 차명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비에 조국 전 장관의 돈이 들어갔고 조 전 장관이 이를 다 알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검찰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이렇게 될까봐 솔직히 많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될까봐. 제가 파리 연수 가기 전부터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제가 쓴 기사도 아직 인터넷에 있습니다. 1년 새 87만 명의 비정규직이 들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집권 3년치의 기록을 보면 비정규직만 늘렸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 14% 비정규직이 들었습니다. 15년 내 최대폭 증가치입니다. 총 비정규직은 748만 명, 전체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목표, 단 한 가지 그 목표를 위해서 정부는 한 해에 400억 원 넘게 되는 예산을 썼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규직은 오히려 8년 만에 더 감소했습니다. 처참한 성적표,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청와대의 경제정책. 뭔가 이제는 현실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미국이 한국군 훈련 각본에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 통화 상황을 이례적으로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한국군 훈련 때는 항상 시나리오가 하달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다 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침공을 했다라는 식의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그 때문에 트럼프와 아베가 통화를 했다라는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이 시나리오를 하달했다는 겁니다.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추가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를 통한 영향력 유지 위해서 연이은 압박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우려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한미동맹의 신뢰입니다.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면 이와 같은 상황들과 우려들과 의심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남북관계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문서로만 협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금강산에 만나자. 너네 좋은 날 언제니? 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 제안 하루 만에 북한이 우리 제안을 퇴짜놨습니다. 철거 문제만 문서로 합의하자. 북한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너네랑 할 생각이 없다. 그냥 너네 시설 철거하는 것만, 그것도 얼굴 보지 말고 문서로 합의하자. 이 북한의 퇴짜를 두고 북한의 상종 거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재차 표현한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최고의 역사를 남기고 월드투어 종착지에 닿았다라는 기사가 쓰였습니다. 투어 콘서트,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드투어가 무려 1년 2개월간 진행됐고 13개국을 돌았고요. 23개 도시에서 62번 공연을 했습니다. 206만여 명의 아미를 포함한 관객들을 만났다고 하니 정말 실로 대단합니다. 이제는 비틀즈를 넘어선 BTS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 핫한 분입니다. 돌직구 소신파 나의 갈 길을 간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 그리고 오랜만에 돌직구 원년 멤버 복귀 왕회 귀환 KBS 방송기자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359.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별세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효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모고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재청구. 검찰이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법원을 향해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나쁜 X. 유시민 이사장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증거를 밝히기로 한 날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증거를 유시민 씨가 밝혔을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놀치큐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을 키워낸 실향민 어머니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강한옥 여사는 평생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실향민으로 가난하게 살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문 대통령의 버팀목이었다면 장성에서는 대통령인 아들이 어머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먼저 손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헬기를 이용해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신기하게도 기력을 되찾으셨다고 말했습니다. 8월부터는 어머니 건강이 악화돼 매달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대 출신 주치의를 발탁한 것도 어머니 건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향민이었던 어머니를 위해 북한에 있는 이모와의 상봉도 성사시켰습니다. 며느리고, 저기 국선자다. 제가 장남이고 이제 저 아들. 장성환 뒤로 문 대통령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문 대통령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역할을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지켰고 또 희망을 찾았습니다. 두 모자는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를 통해 자립심을 배웠다며 존경심을 표했고 강 여사는 우리 아들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마음 변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 모친의 별세 소식과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떠나시는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 문 대통령이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셨죠. 평생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지 몰라도 불효가 훨씬 많았다. 이게 여느 아들들의 마음일 겁니다. 불효가 훨씬 많았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렇죠?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로는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셨을 것이다.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새벽의 메시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장은 사흘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가족과 친지의 조문은 받겠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절대 내려오지 마라라고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오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전직 관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보셨어요? 예. 어떤 말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하셨던 분들 오시면 아니요, 오늘은 가족들 음악만 보냈어요. 네. 네, 뭐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연락 주시는 걸 받고 내려오시고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예. 바로 근처입니다. 소식 보고서 오신 예, 분이신 예. 잠시 만나셨으니까 한번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대략 뭐 위로하셨겠지만 침울하게 계신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 돌직구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현직 네. 대통령 모친의 별세는 이번이 좀 처음이죠. 저희 그렇죠. 국민들에겐. 네. 네. 사실 위독하다,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놀랐었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친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상은 처음입니다. 예. 과거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어느 전 대통령께서 상에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청와대 식구들 오지 않게 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 네, 만약 이걸 공개하면요,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장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백 명이 올 겁니다. 정치인들 뭐 수백 명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재 국정이 여러 복잡한데 거기에 뭐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조용히 상을 치르도록 가족들의 상을 치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홍천 의원님, 특히 뭐 총리의 조화도 조금 전에 배달이 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뜻 때문에 돌려보내는 모습도 조금 전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에게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분신이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수심이 깊으시다. 그래서 총리와도 막걸리 한 잔 한 병 들고 가서 총리와 1대1로 술자리도 잦아지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저희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모친의 별세 소식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이 조금 더 착잡하고 많이 침통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안 그래도 요즘 대통령 표정을 보면은 네. 그렇게 밝으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대통령의 모친께서는 1950년 그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작전 때 그 유명한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정말 극적으로 거제까지 남한으로 오게 된 것이죠. 정말 생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고무친한 남한으로 내려와서 아마 남한 온 지 2년 만에 대통령을 낳으신 것 같은데요. 예. 친지도 뭐 아무런 기반도 없으니까 정말 계란을 이렇게 사가지고 부산까지 또 문 대통령을 업고 머리에는 계란을 이고 그래서 그 행상을 해서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그 애틋한 정이 참 각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애도의 뜻은 알겠지만 그 문상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는, 만약에 문상을 받으시면은 뭐 인산인해가 될 거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예. 그러면 모친을 향한 애틋한 그런 마음을 정말 떠올리고 또 모친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과정에는 조금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위중하기 때문에 딱 1, 2 부속 비서관, 총무비서관, 경호처장만 대동하고, 지금 필수 인원만 대동하고,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중심으로 예. 평상시와 같이 빈틈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통령의 그 국정에 대한 단호한 그 의지 같은 게 엿보여서 다행입니다. 네. 자, 김변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2남 3녀 중에 이제 장남, 그리고 대통령의 누이가 재월 씨죠. 큰딸 재월. 그러니까 강한옥 여사가 피란길에 큰딸만 안고서 사실은 배에 오르고 거제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장남이자 둘째인 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거죠. 네. 네.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흥남에서 우리 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각한 상황이었고, 당시 현봉학 박사가 알몬드 장군에게 굉장히 읍소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흥남 부두에 있었던 저 수많은 인파들이 메르디스 빅토리아에 오를 수 있었고요. 저게 1950년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저 작전을 보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 배에 있었던 수많은 군수장비 물자들을 다 내려가면서까지 피난민들을 싣고 왔고요. 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가수 강산혜 씨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또 저 배에 많이 타고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 이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큰 역사 중에 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내려와 있었던 피란민이었기 때문에 또 북에 있는 실향민의 한 가족으로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2004년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어머님, 부모님으로는 처음 상을 당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북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굉장히 깊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조문 등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건데 뭔가 좀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북에 북한에는 문 대통령의 이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모친을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 때 이모님을 뵙기도 했으니까 북한에서 뭔가 좀 계속해서 사실은 북한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만큼은 좀 예의를 갖춰서 북한 측에서도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묵주를 항상 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어머님이 준 묵주. 그죠. 어머니가 주신 그 묵주를 늘 끼고 다니셨던 대통령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그 이름은 정말 눈물, 행복, 그리고 안식처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거친 손이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손이 기억된다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가짜 진주 목걸이라던가 귀걸이조차도 안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 그 정도로 청렴하게 사셨다라는 말씀이 참 귀에 들렸고요. 또한 뼈저리게 가난했고 가난하지만 기본은 지키며 사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늘 그 부모님을 나침반 삼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나침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어머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희들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또 고인이 좋은 대통령이 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천국에 가 계시기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칼을 갈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한번 기각되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영장을 만들어서 쳤는데 법원이 기각해? 그런데 검찰이 지금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 소식 오늘 전해드릴 텐데 그 이전에 어제 정경심 씨와 한투 직원 김경록 씨를 어제 검찰이 동시에 두 분을 소환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보시죠. 정경심 그리고 한투 PB 김경록 동시 소환.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니탓 내탓 공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분이 사이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동영대도 같이 가고 하드디스크도 같이 교체하고 설렁탕도 먹고 그런데 니탓 내탓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제 정경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이 임박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남편에 관해서 집중 추궁이 있었는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어제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경심 교수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저 김경록이가 알아서 한 거다. 자, 이 발언을 좀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킨 거 아니다. 김경록이가 알아서 지가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고 제가 다 한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 정경심 씨는 책임 떠넘기기 반박을 했다. 자, 이에 대해서 김경록 씨 측은 입장 냈어요.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했다. 순서만 바뀌어도 뉘앙스는 다르죠? 내가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검찰에 나는 사실대로 진술했다. 지금 보면 약간 김경록 씨는 좀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황당한 얘기 들 때는 조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경록 씨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손수호 변호사님.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특히 이제 동양대에서
PC 본체 들고 옆에 정경심 씨 나란히 나오던 그 사진에서는 두 분이 상당히 친해 보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멀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단편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모아서 재구성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부분 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양측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 부분 둘 사이의 어떤 충돌도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전 소개해 주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 즉,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거는 김경록 PB가 알아서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를 김경록 PB가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들어서 알게 된 게 사실인지.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황당했다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인지 또 확인해야 되는 건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연달아 있었다면 이 둘은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빠져가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약간 사실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아직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또 김경록 PB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예. 따라서 누구의 말도 어떤 한 사람의 말은 완벽하게 옳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은 완벽하게 거짓이다라는 단정을 하고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수사가 좀 더 진전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공소장이 나와봐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록도 피의 사실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님 검사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핵심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소환을 했잖아요.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 싶고 두 사람이 뭔가 교묘하게 말을 맞춰서 검사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을 맞춘 게 아니라 니탄 내탓 공방을 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조사하는 검사 심정은 어떤가요? 제가 국회의원인데 검사 입장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더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이죠. 네. 증거인멸의 우려란 것 중에 상당히 저희가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게 말맞춤입니다. 말맞춤. 말 못 맞추게 하려고 구치소란 곳에 격리시켜 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 날 한투에 김경록 PB를 같이 소환을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질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차하면은 대질 조사할 수 있다는 거를 정경심 교수 혹은 김경록 PB에게 고지를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좀 하자라고 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그런 수사 기법으로. 수사 기법이다. 네네. 일단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수시로 그 모니터의 쪽지창을 통해가지고 대지를 하지 않더라도요. 정경심 조사하는 쪽에서 야, 이건 뭐라고 그래. 그거 김경록이가 다 했다고 그러네? 라고 쪽지가 올라오고. 쪽지가 와요? 또 서로 이렇게 상대방으로 쪽지가 가거든요. 검사들끼리. 그러면 김경록 PB에게 아니 당신이 알아가지고 하드디스크하고 다 치웠다는데 뭐예요? 그러면 말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저런 게 나왔겠죠. 검사들끼리 이제 다른 장소에서 정경심, 김경록을 조사하고 있는데 검사들끼리는 서로 쪽지창이 1호방, 2호방에서 따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쪽지창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를 해요. 김경록 씨, 지금 정경심 씨가 당신이 증거인멸했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다. 혹은 부부장 정도가 양쪽 거 보고 서로 쏴주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완전히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은 양쪽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지를 할 수도 있죠. 네. 동의 안 하면 대지를 못 합니다. 근데 그 증거, 하드디스크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했을 때 김경록 씨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혹은 정경심 교수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검사들은. 상식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김경록 씨와 정경심 씨뿐만 아니라 정경심 씨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도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경심 대 오촌 조카. 지금 아시다시피 정경심, 오촌 조카, TV 사실은 한 팀처럼 움직였다는 게 검찰의 지금까지의 정황인데 내분이에요. 내분, 일종의 내분이다. 자, 오촌 조카 잘못을 나에게 더 씌우는 것이다. 0.7714 당시에 정경심 측이 오촌 조카 탓을 했죠. 자, 지난 25일 조국 오촌 조카 측은 이 말을 듣고 격앙을 했어요. 나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을 했다. 너무 화가 난다. 당숙모에 대해서 저 당숙모가 나한테 그럴 줄 알았어. 예상했어 다. 너무 화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를 두고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조국 조카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를 건드려요. 아니, 정경심 씨가 당숙모가 나보다 21살이나 많으신 당숙모다. 내가 어떻게 당숙모를 거스르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냐? 코링크 피는 당숙모 거다. 학력 내세울 것 없는 조국 조카 조 씨가 사모펀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요, 정경심 씨는 일반인 접근이 힘든 주식에 핀셋 투자를 했다. 코링크의 큰 그림은 정경심이 그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배인 박사님. 네. 자, 이번엔 정경심 대 조국 조카의 내탓. 특히 이제 조국 조카가 내가 더 씌웠다는 얘기 듣고 좀 많이 화가 난 거예요. 21살이나 나보다 많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한 피해자라고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꾸민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인 재판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형을 받게 되는 건 결국 이 오촌 조카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쯤 됐으면 서로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지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촌 조카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난 상황 속에서 결국 오촌 조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를 보게 되면 과거에 최순실 씨가 해외로 떠돌다가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지 못하는 내용들을 쏟아냈던 것과 상당히 흡사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0대 중반이 조금 넘은 나이인데,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정도 나이에서 학력도 변변치 않은 상황인데 이 엄청나게 큰 판을 어떻게 혼자 다 설계할 수 있겠냐라고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는 자기보다 나이도 20살이 훨씬 많고, 정경심 교수의 남편은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판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WFM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십억 대 횡령, 이 모든 그림들을 그리게 된 것은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항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난 뒤에 20일의 기간이 주어지고 그 20일의 기간이 끝나면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되면서 공소장에 적시가 될 겁니다. 이제 아주 조만간, 지금은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기소가 되는 순간 그 공소장에 담겨진 것이 정경심 교수가 이번 판을 설계한 핵심 주범인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건에 대한 피해자인지는 그 사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나이 얘기를 지금 조국 조카가 건드렸으니까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조카도 3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10살 많은 척 행사를 하고 다녔다면서요, 주변에, 평소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30대 중반 나이에 내가 내일 모레 쉬냐 뭐 이러면서 이 엄청난 코링크 피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일단은 이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참 안타까운 게 나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20대 후반에 지방원 하면서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게 나이 얘기예요. 나이도 어린 게. 나이도 어린 게, 너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 창창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조범동 씨 입장에서는 30대 중반의 나이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10살 정도 많게 얘기를 하면,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딱 봤을 때
저는 김진 기자 얼굴 보면 나이가 몇 살인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차라리 나이를 더 높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이를 통한 나의 권위를 어느 정도 갖추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건데 조범동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제 나이를 드러내면서 저는 나이가 어리고요. 20살 넘은 우리 당수모가 다 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대목은 조범동 씨가 10살을 속였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다 40대로 알았다는 게 그렇게 다 알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와서 이제 두 사람 사이도 내탁 공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 또 가장 흥미로운 건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씨 아내가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돈의 투자를 과연 얼마까지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서 함께 파악을 했는지 여부가 검찰은 가장 궁금할 겁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을 궁금할 텐데, 가장 핵심적인 정황은 청와대 ATM에서 정경심 씨에게 5천만 원가량을 송금해줬다는 대목일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정황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청와대 ATM 5,002채 미스터리. 조국 전 장관의 줄어든 예금 자산에 답이 있다. 2018년 1월 정경심 씨가 WFM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싼 6억에 차명으로 매입하던 날, 조국 전 장관, 당시는 민정수석이었어요. 민정수석이 청와대 근처 ATM을 이용해서 5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송금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에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요. 2018년 A은행, 그때 그 시점 A은행, 특정은행의 예금이 5,361만 원 감소된 걸로 신고가 됐어요. 자, 연도 같죠? 5천만 원을 썼는데 줄어든 자산의 어떤 5천만 원 단위도 같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와대 직원들만 갈 수 있는 내부 ATM은 그 A은행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국의 예금이 줄어든 그 은행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 ATM은 민간인이 이용할 수 없고 청와대 직원만 가능한 ATM인 것으로 알려져서, 안용훈 의원님, 네. 이런저런 정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잖아요. 조국 장관을 수호하고 싶은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요즘 다 남편 계좌도 아내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도 맡겼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하나도 모른다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황들은 본인이 직접 5천만 원을 송금했을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전직 장관했던 여성 장관했던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조국 장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도 사실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우리 남편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만들어오면 내가 그냥 내가 다 옮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군 했는데 딱 걸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요? 아니 ATM기를 부인이 와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내인데 특히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내부 ATM기가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내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은행 ATM기가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 101단이라고 그러니까 외곽 경비하는 그 부대 내에 있는 ATM기는 또 특수하답니다. 거기만 하나 있는데 그 은행 것을 이용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부가 아니라 분명히 조국 외에는 갈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날 보낸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날짜입니다. 이날이 1월 하순인데 2018년 1월 하순인데 이때 WFM 주식을 커링크 PE가 1월 23일 날 60만 주를 사요. 그리고 1월 30일 날은 오촌 조카 조남동의 처 부인이 12만 주를 삽니다. 예. 네. 그리고 또 1월 31일에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여연대 그 경제센터 집행위원장하는 김경률 씨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정경심과 이름 두 자가 비슷한 사람이 또 7만 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돈이 들어간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WFM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그렇죠. 그런데 WFM이 1월 30일에 허재성 공시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7,500원까지 올라가요. 2월 초에. 그러니까 대략 조국 장관 측이 5천 원 정도에 샀다고 한다면은 7,000원, 2,500원 시세 차이가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있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5천만 원 보냈다면은 야 이거 용돈 쓰라 하고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 그 투자와 관련돼서 보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난 모른다. 난 WFM도 모르고 사모펀도 모른다 했는데 그 모른다는 게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조국 장관이 재산 신고를 보면요. 요즘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인스코비가 지금 이제 모 언론, 모 방송사에 고발 이제 보도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이 하는 회사입니다. 인스코비가. 네. 그런데 이제 도로공사에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주가가 뛰었어요. 그런데 이강래 사장이 있던 그 회사의 주식을 정경심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인스코비라는 회사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정경심 씨는 그 회사를 알고 찍어서 투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제 여기 뭐 여러분 나오시겠지만 인스코비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오늘 뭐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네, 여기서 이게 급등을 해요. 이런 주식은 있을 수가, 이건 작전주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네. 정말로 급등을 하는군요. 네, 이게 이제 2018년 1월 상황이에요. 그때가? 네, 1월 상황입니다. 그때다. 네, 그런데 이제,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경심 씨는 그 전에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한 것 같아요. 왜? 고위공직자 주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펀드로 갈아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펀드로 탈 이후에 급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못 봤죠. 그렇군요. 인스코비 경우는. 재미는 못 봤는데 문제는 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거의 오너로 있는 또는 책임자로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조국 씨의 부인이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인스코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스코비는 주식이 20배까지 됐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주의 전형이에요. 그렇다면 조국 전 그 당시 민정수석의 정보가 없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알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 또 하나는 그럼 조국만 알 수 있었을까? 이른바 관련 정비 실세들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스코비의 주식 거래 내역을 한번 따져본다면, 사정당국이 한번 따져본다면 엄청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한영환 전 의원이 WFM뿐만 아니라 인스코비라는 다른 업종의 주식 관련돼서도 이게 의혹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신 건데, 자, ATM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중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은 조홍천 의원님.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그 문제가 됐던 그 은행의 ATM, 어떤 ATM인지 아시죠? 어디 은행인지도 아시고, 말씀은 하지 마시고. 민간인은 못해요? 거기가 100일 경비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근접 경호는 경호실에서 하는 거고, 그 말고 이제 청와대 경비, 또 약간 거리를 두고 경호하는 거는 경찰이 합니다. 그걸 100일단이 하죠. 100일단의 숙소와 100일단 시설들이 몰려있는 곳이 경호처 옆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 규모도 크고요.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거기에 ATM이 있습니다. 비서실 경호실하고는 그 밑에 터널 같은 걸로 이렇게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금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영풍문이라고 그 면회하는 문이 있습니다. 면회하는 장소요. 거기에 ATM이 하나 있고. 근데 거기는 면회하러 와서 돈을 일반인도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일단은 못 들어갑니다. 특히 비서실은 비표 달고 들어갈 수 있는데 100일단은 일반인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0일단 ATM 은행이 조국 전 장관의 줄어든 예금은행과 같은 은행이다. 난 조국 장관이 어떤 계좌로 어떤 은행하고 거래한지를 모르니까요. 그건 취재를 하셨겠죠. 네,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이 5천여만 원의 예금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관련된 오늘자 신문 기사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약간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긴 내용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눈에 띄는데, 검찰은 이 조 전 장관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5천만 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돈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데 쓰여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소위 돈을 왜 써줬냐? 네. 예. 이 5천만 원을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인지,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대금을 보낸 것인지, 정말 그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누구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천만 원이 이 주식 매수에 사용된 것인지, 그래야만 이게 문제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확인 안 되면, 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밝혀져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핵심이다. 네. 또,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나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뭐 가족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 이른바 뭐 게이트급으로 볼 수 있으려면은, 아직도 확인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검찰이 뭐, 누구 봐주기 수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그런 권력형 게이트의 어떤 기미가 있으면 이미 어디인가를 통해서 좀 언론 보도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검찰이 정확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5천만 원을 보냈어요. 누군가에게 보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때 뭐 개인에게 보냈지 않았을 거고 가족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누구에게 갔는가는 검찰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정경심 씨는 있죠. 그럼 정경심 씨 같다면 이 돈 어디에 썼느냐라고 했을 때 정경심 씨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계좌로 막 들은, 그러니까 증권 계좌로 막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내 개인 생활비로 썼다. 뭐 지금 장롱석에 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경심 씨가 나머지 주식을 샀을 때 또는 무슨 조카가 샀을 때 조카의 돈 내역이 그럼 당시 이 돈을 어디서 구해왔느냐라는 과정을 이제 밝히면은 5천만 원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칼을 갈고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가지가 좀 눈에 띕니다. 자, 첫 번째 혐의는 강제 집행 면탈 혐의인데 말은 어렵지만 이야기는 쉽습니다. 웅동학원의 채무를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아내와 위장 의원을 했다라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고 범인 도피 혐의도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도피자금 300만 원을 주고 필리핀을 보낸 혐의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자, 서울중앙지법은 4명의 영장판사가 2명씩 짝이뤄서 일주일씩 맞는데 이번 주는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한 A 판사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운명이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내일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완전 나쁜 X라는 판단, 유시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유시민 씨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내정 전부터 이른바 내사를 벌였다라는 증거를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증거를 공개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네. 시점에서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숙달된 검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판단을 형성했을 리는 없잖아요. 예. 지금 대검의 문제는 내사를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예요. 내사를 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 정보, 그죠? 물 밑에 있는 것이 뭔지는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추측한 거거든요. 제 판단이나 제 추론이 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밝힌 결정적 증거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인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라는 걸 내가 어디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국 완전 나쁜 X고 사법 처리감이다.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조국한테 악감정 있어서가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다. 이런 거 알려주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청와대 인사에게 했더라라는 걸 내가 어디서 들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증거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검사 출신. 네. 정치현 의원님. 네. 이게 그 증거예요? 저거는 전문이죠. 전해 들은 거죠. 전문 증거는 소송에서도 증거로 못 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는, 최초의 얘기를 했다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얘기 한 게 맞다라는 게 또 입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계속 주장에 불과한 거지 저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시민 씨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가족인질극을 벌였고 증거인멸도 아닌데 증거인멸이라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부하 검사들에게 속아서 무리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더군다나 불법적인 사전내사까지 벌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한 증거가 그럼 결국 어제 단 한 가지도 밝히지 못한 건가요? 아하, 사실 이거 뭐 미리 예고를 했고요. 어제 오후 6시에 알릴레오 통해가지고 방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뭘까?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유, 뭐 저것도 그냥 주장에 불과한데 일방 주장에 불과한 거를 그 근거라고 내놓는 게 조금 좀 의아스러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럼 검증을 좀 더 했어야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유시민 이사장은 이 조국 전 장관 건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좀 조급한 것 같고 검증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오버하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아니 그때 저번엔 뭐라 그랬지? 저번에는 하여간에 오버하지 말라는 건 저 박유진이고요. 예.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한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예. 왜 그럴까요? 왜 조급할까요? 글쎄, 제가 미뤄 짐작하기에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전에 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문회 하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검찰 쿠데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예. 유시민 이사장이 이러는 게 조국 전 장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을 검찰이 침해를 하려고 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통치구조와 맞지 않는 거다. 예. 하이어라키와도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종천님 지금 국회 가셔야죠. 네. 지금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종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탈리아 마피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헌적 쿠데타다. 예, 가족 인질극이다. 계속해서 자녀들을 입건하겠다는 얘기들을 흘리고 있고요. 네. 정경심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로 재판하면 되지 구속까지 해놓고 뭐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그렇게 불러대요. 그거는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이거는. 자, 유시민 이사장이 이른바 증거라고 제시한 걸 공개하면서 검찰이 아직도 조 전 장관 조사도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여자랑 가족은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여자가 있고 가족은 있고가 있습니까? 마피아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네. 비유 자체가 오히려 좀 오해의 소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통상적으로 이제 가족
가족들 중에 가족들이 동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일부는 좀 이제 신체 관련해서 인신 구속 관련해서 좀 선처해주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그 문제와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일단 이탈리아 마피아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범죄 집단이거든요. 범죄 집단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측에 대한 여러 가지 옹호하는 입장을 주로 전달하고 있는 그리고 또 검찰 측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이 마피아 얘기를 꺼내니까 그 부분은 약간 좀 궤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건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이른바 증거라는 걸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이게 다였잖아요. 공개하고 난 뒤에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윤 총장님 맞는 말만 하셨네. 틀린 말이냐? 오히려 자시소신을 밝혀서 더 강직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알면 알수록 사람이 진국이다. 더 좋아하게 됐다. 뭐 일부의 댓글이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이 증거 공개가 원했던 목적은 못 이룬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일보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오후 9시에 체크를 해보니 추천하는 글이 7,200개가 있고 반대한다, 윤석열 나쁘다라고 했던 사람이 89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좀 크게 보면 10배 정도가 추천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인기만 더 끌게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그 알릴레오를 보면서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제가 알릴레오를 한번 가봤더니 윤석열 헌정방송을 했던 게 122만 회의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기존에 다른 건 뭐 20만 회, 30만 회 조회수가 많긴 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을 콕 집었을 때 122만 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약간의 조금 긍정성을 보셨는지 어저께 했던 라이브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할 때가 40만 회였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1만 회가 지금 시청을 했더라고요. 이런 게 취재예요. 탄탄한 취재. 유시민 이사장이 한 건 취재가 아니고 이런 게 취재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대선 자금이 필요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방송 라이브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책을 써야 되고 이번에 책이 나오기 때문에 2주간 알릴레오를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책 광고까지. 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방송인가. 오전에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이승환 씨가 나와서 시청률을 좀 높여주다가 2부에서 추측성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72만 명 이상이 조회를 하게 만드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 마피아 얘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까? 이거는 역으로 또한 조국 장관을 반대로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방송을 본 대검도 입장을 냈습니다. 출입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찰의 방송 소감. 근거 없는 추측으로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유 이사장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어제 대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영환 의원이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또 전직 오랜 기간 동안 또 방송 기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 한참 기자 선배시잖아요. 취재는 많이 하셨잖아요. 자꾸 유시민 이사장이 내가 취재를 했는데 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라고 하면서 아까 밝혔던 내용. 본인이 취재했던 내용, 그 증거라는 게 윤 총장이 누군가에게 이게 안 되는 놈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아까 가족과 뭐 여자는 건들지 않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피아 영화 보면요. 되게 가족을 죽이거나 무슨 뭐 애인을 죽이거나 여자친구를 죽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피아 팩트부터 틀렸어요. 네, 그럼 저는 왜 저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고요. 마치 저거 하면은 조국 가족은 마피아 가족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연상도 드는 거고 해서 비유가.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내용은 추정과 추측이었어요. 저는 사실 기사를 보고 이거 녹취를 뭐 공개했나? 아니에요. 했다더라예요. 게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저도 그 공개한 내용을 보고 웃어버렸습니다. 야, 이건 윤석열 친송 맞아요. 찬양 방송이다.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도 윤석열 잘한 거다. 그럼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조국 지지자들마저도 이런 조국 장관 지지자들마저도 보십시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나의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예.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예. 이야기를 본다면은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야 윤석열 괜찮은 사람이네. 오히려 그렇게 그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다. 그래요. 야 윤석열 우리는 계속 말이야 억가심정으로 조국을 잡으려 하고 조국이 무슨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하려고 하니까는 검찰에서 반대하고 윤석열 앞장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대통령을 향한 충성이고 이렇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거 속된 말로 실축 중에 실축. 얘들 표현대로 무슨 꼴 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요즘 와서 왜 저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본인이 이 방송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선수는요. 필드에 나가면 밑바탕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프로들은 본인이 실력이 없었던 사람들도 어느 필드에 딱 들어가니까 본바탕을 드러내서 선수다. 대단하다. 처칠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예. 처칠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수상을 맡고 나니까 그의 위대함, 예. 능력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품이 있어요. 대단하다, 잘할 것 같았는데 검투사가 로마 콜로세움 광장에서 딱 나갔습니다. 유명했던 친구들이 무명한테 한 칼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란 분이 참 언론을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된 그런 과장, 포장된 면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자기 방송을 하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본인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만 방송에 자꾸 노출하다 보면은 드러나요. 본인의 한계와 본인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건 의도는 아니에요. 처음엔 저 의도인 줄 알았어요. 조국을 살리기 위한 본인의 의도다 했는데 지금 계속 한 걸 보니까 의도가 아니다. 본인의 내공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저도 좀 있는데 우선 대검에서 조금 전에 그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했어요. 근거 없는 추측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 없는 추측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내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했던 그 긴 이야기들 충정을 표시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근거 없다는 건지 그게 추측인 건지 추측이라는 주장인지 궁금하네요.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전직 관계자에게 한 게 정말 사실인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물론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나 법적인 어떤 평가가 달라질 건 아닙니다만 궁금하고 또 진짜 궁금해. 네, 궁금해요 정말. 그리고 또 대통령을 향한 충정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전언에 따르면 근데 설령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실제 내면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말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뜻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종합해 봐야 되는데 이게 외부인으로서 이런 거를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김병민 박사님.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더 이상 유튜브 언론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도 그 취재 언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휘에 거슬리는 거예요. 취재란 거 공개했는데 그게 무슨 취재입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어디서 들은 얘기를 청와대 인사, 그러니까 청와대 외부 인사입니다. 청와대 외부 인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인사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게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인사권을 회방하기 위해서 내사를 했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지명했던 날짜가 8월 9일입니다.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와야 되는 건데 뭐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 대화의 날짜는 8월 9일과 첫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된 8월 27일 그 중간 어디쯤이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게 되는 순간 아무런 팩트도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8월 9일과 압수수색까지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의 중간쯤 되는 어느 날이라는 겁니다. 이미 8월 27일 정도가 되면은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수많은 곳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8월 중순만 하더라도요. 이미 조범동 씨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상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더 이상 정리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유튜브 만담
농담과 우리 재밌게 그냥 유튜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놀자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걸어서 이른바 동양대 총장 주장대로라면 내가 시나리오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그 대화도 본인이 취재차 전화했다라고 용어를 쓴 바 있잖아요. 자, 유시민 씨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장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소개가 될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두 번째는 김학의 전 차관, 세 번째는 우리 역도 선수단이 북한 다녀왔는데 앞서 축구 선수단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고 왔다고요. 네 번째가 통계청장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에 퇴역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내일 발표될 자유한국당 1차 영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장은 오랜 고민 끝에 최근 결심을 굳혔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군다운 군을 위해서 총선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에도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이에 박 전 대장은 꽃길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우겠다라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공관병 갑질과 관련돼서는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수원의 한 식당에서 나란히 술자리를 가져서 화제입니다. 보란듯 세 사람의 화기애애한 술자리 회동 모습을 공개했는데 비문의 대표주자인 이재명과 친문의 대표주자인 김경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김경수 지사는 어려운 비슷한 처지끼리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에 나선 여당이 원팀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모임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그 한국당의 내일 총선 영입 대상이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 오늘이군요. 오늘 발표되는데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박찬주 전 대장이 공관병 갑질했다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불명예 퇴역했는데 그 혐의와 관련돼서는 무죄가 나왔죠. 무죄예요? 네. 이제 일부 그 혐의에 관해서 이제 부인이 지금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관련해서는 지금 다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략에 관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과도하게 폭격을 맞았다. 특히 이제 현 정부가 군 가운데서 육군 가운데서 육사 출신들을 굉장히 제거하고 군을 해군과 그러니까 기존의 군 내에서의 권력층이랄까 기득권을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의 상징으로서 아마 박찬주 대장을 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군대 내 분석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박찬주 대장이 고향이 천안이에요. 지난번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제 천안에서 보궐선거 있었을 때 그때도 사실 거론이 됐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최근에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재를 영입 대상에 포함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수락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당에서 이제 계속 준비한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보수당이 지금 합종연행, 통합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1월 2월까지 가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당을 가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이제 눈치를 또 그런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당이 좀 당이 정리돼야지 사람들이 저 당이 믿을만해서 내 저 당 간판으로 싸울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아직 한국당이 이제 여러 결점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또 억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다 무죄는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현재 선고된 상태고 예.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또 무죄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직까지 대법원이 남아있죠. 예. 자, 선거가 가까우는 것 같아요. 이재명 김경수 지사가 술자리 한 걸로 봐서 확실히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플 소식도 만나보시죠. 억대 뇌물과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사진으로 공소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별장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 그다음에 집요하게 신문하자 김 전 차관은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도 그냥 별장 갔다고 해라 라고 말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김 전 차관은 책상을 치며 엎드린 채 수분간 통곡해 재판이 5분간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제 법원에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5분간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저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통곡하고 오열할 정도의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애당초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수사하게 되면서 지금은 별장 성접대 뇌물에 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뭡니까? 특수강간, 성폭행을 했던 굉장히 파렴치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피해 사실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또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이 원주에 있었던 별장의 성접대라고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서도 이미 인생 전체가 본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땐 파탄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관련된 사건의 진실들은 재판의 결과로 아마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 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혹시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뭔가 다른 목적으로 있었던 내용들과 전혀 있지 않은 사실들을 같이 폭발적으로 뭉텅이로 엮어놓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필요한 지점으로 보거든요. 네. 저는 재판부에서 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은 죄가 있다면 지은 죄값을 김학의 전 차관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통곡을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배경에는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앞을 소식입니다. 역도 선수단 소식입니다. 앞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방북했지만 무관중 홀대를 받고 돌아와 논란이 된 바 있죠. 그런데 축구에 이어 지난 20일 평양 역도대회에 출전한 역도 선수단도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게 또 논란이에요. 우리 선수의 경기와 시상식 때 관중이 우르르 자리를 비워 무관중으로 시상대에 올라야 했던 것. 최중량급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가 전하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시합이 딱 들어갈 때나 이제 애국가 올라가면은 다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매우 당황스러웠고 저희 북한 선수들하고는 호텔이 같지 않고 경기장에서도 되게 멀리 앉아 있어가지고 말 걸 시간은 없었고 그냥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국가가 나오고. 자, 또 평양 입국 때 고기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라면을 빼앗기기도 했고 연습 시간 외에는 숙소인 호텔 복도를 전전해야 했는가 하면 그나마 허용됐던 한 마트에서도 북측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쫓겨나야 했다. 역도 선수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압박에도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4개를 포함해 총 53개의 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실력입니다. 한편 북한이 어제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제의를 하루 만에 거절했습니다. 회담은 필요 없고 철거 계획만 문서로 논의하자라고 밝혔는데 이로써 창의적 해법으로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또 한 번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호나 소장님, 네.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어요. 평양 역도 대회에 초청을 북한이 했잖아요. 네. 초청할 땐 언제고 우리 선수들 정말로 어디 내놓기 아까운 선수들이에요. 이럴 거면 진짜 평양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우리 선수들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부모된 마음으로서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딸 아들 같은 아이. 그러니까요. 어디 시상을 하는데 우르르 빠져나가고 경기를 하는데 우르르 빠져나가고 마트에서 쫓아내고 복도에 가두고 어디다 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너가 없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줄 만한 여유도 없는 그런 매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금메달을 땄던 우리 선수가 동메달 딴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니까 휙 돌아서 나가는 사진이 오늘 한 장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사진이죠. 예, 저거 정말 보면서 사진 한 장에 대한 매너도 없는 저 분들에게 왜 우리가 스토커처럼 보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스토커처럼 보여야 하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북한의 저 갑질, 저거 언제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지 정말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네. 청와대가 아니라 지난번 민주당 한 의원도 우리 축구 선수단 손흥민 선수 푸대접 받고 온 것에 대해서 이럴 거면 우리 선수단 안 보냈을 거다. 네. 라는 얘기 민주당 의원이 하기도 했잖아요. 국민적 정서가 안 좋을 수밖에 지금 북한이 행동하고 있고요. 저는 북한 선수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역도는 북한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한때 역도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가 수상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지만 계란에 사상을 주입하면 바위도 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강조하고 강점을 보여서 한국 선수들을 대한민국 선수들을 초청했던 역도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니까 이런 방식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게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서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낯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게 더더군다나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공동 출전, 공동 개최 등을 언급할 때는 이런 북한의 저간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장밋빛 환상만 해가지고 그동안 북한에 접근했던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밋빛 환상 얘기해 주셨는데 금강산 소식도 황당해요. 자, 북한이 아예 우리랑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재차 밝히고 있어서 이른바 굴욕 회담 제의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야 그러지 말고 얼굴 보고 금강산에서 얘기해라고 했는데 철거 문제만 문서로 얘기하자라는 거부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녀가 헤어질 때 한쪽에서 야, 그래, 얼굴이라도 보자. 싫어. 현지 한 장으로 끝낼래.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서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강산 이번 건을 살려서 북쪽에서 이제 여기서 남녀가 만났을 때 여자가 헤어진다 하니까 남자가 그래 한 번만 만나줘. 설득해 볼게. 라는데 설득할 기회조차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역도 경기하고 연결을 본다면은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남한과의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자, 경기장에서 남한 선수 경기할 때는 빠져라. 이건 주민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제 남쪽하고 우리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북한은 이런 사회입니다. 최고 넘버원이 지시하면 주민들까지 쫙 내려간 겁니다. 이걸 범보에 굉장히 또 힘들어요. 오히려. 저 퇴장하는 저 사람들도 저간의 사정이 있다. 그럼요. 저 사람들한테 이미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우리 최고 지도자께서 이제 남한을 이렇게 보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이 우리 측의 회담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평양 역도 경기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금강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한번 만나겠다. 아니면 북한이 단독으로 금강산 관광을 한다면은 우리 관광객들을 개별적으로 보내겠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우리 남한 내에서 또 대논란이 생깁니다. 북한이 돈 갖다 주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개별 관광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입국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그렇다면 남한 내 우리 사회 내에 다시 한번 논란이 생기는데 정부 그런 거 추진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사실은 너절한 남측 시설 철거해버려라 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장밋빛 환상을 가졌거든요. 창의적 해법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겠다. 통일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발언을 하기 전에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치밀한 재고가 이제라도 우리 정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가장 우리가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우려해야 될 게 두 가지 사고입니다. 집단 사고와 소망적 사고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청와대나 이른바 북한의 우호적인 분들이 집단 사고에서 형성된 북한에 대한 시각, 게다가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소망적 사고. 우리가 이러면 북한은 저럴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와 우리가 신념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도하게 김정은과 북한 집단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축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모를 언제까지 당해야 될지 저도 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네 번째 앞을 소식입니다.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15년 만에. 비정규직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86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제로가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내놓자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밝힌 해명은 이렇습니다. 작년과 단순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달라져서 지금껏 잡히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포착됐다는 것.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험이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을 들여 만든 가짜 일자리만 대거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통계청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의 1호 지시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비정규직 폭증이라는 이 암담한 역설. 그런데 이 역설보다 우려스러운 건 황당한 정부의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